안녕하세요. 저는 장복순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74이에요. 사람들은 제 나이를 듣고 다들 기운 빠진 쭈구렁 할머니를 생각하지만 저는 아직 눈도 침침하지 않고 허리도 꼿꼿합니다. 평생을 이 2층 집에서 살림만 하고 남편 박만식과 딸 미니를 건사하며 살아온 세월이었죠. 하나 있는 딸 미니는 시집가서 제 앞가림하며 잘 살고 있고, 이제 이 커다란 집에는 말이 없는 영감과 저 둘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박만식이라는 남자는 50년을 넘게 같이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다정다감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밖에서 자기 할 일 하고 꼬박꼬박 생활비를 내밀고 집에서는 신문 아니면 텔레비전 소리만 울리게 하는 그런 전형적인 옛날 남자였죠. 저 역시 그런 남편에게 살가운 정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제 도리를 다하며 이 조용한 집을 묵묵히 지키며 살아왔어요. 그렇게 흐르는 물처럼 조용하던 제 노후에 이상한 파문이 일기 시작한 것은 석 달 전쯤입니다. 평생 집이 제일 편하다며 소파와 한몸이 되어 지내던 영감, 박만식이 아침 외출을 선언하면서부터였죠. 여보, 나장에 좀 다녀오겠네. 어느 날 아침 밥을 먹자마자 그가 툭 던진 말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신문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였죠. 저는 너무 놀라 숭늉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장이요? 시장에 뭐 사러 가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말을 하지. 제가 되물었더니 영감은 그제야 신문 너머로 저를 힐끗 보며 대답하더군요. 아니, 그냥 구경 삼아. 미니도 나가고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사람 사는 것도 좀 보고 바람도 쐬고 그러지. 70평생 답답하다는 말을 입에 담은 적도 없던 양반이었습니다. 시끄러운 건 딱 질색이라며 명절에도 손주들이 조금만 떠들면 방으로 들어가 버리던 사람이 사람 사는 구경이라니요. 저는 그저 나이가 드니 사람이 변하나 싶어 그러시든가요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남편의 아침 장 구경은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웬일인가 노인네가 드디어 활력이라도 찾았나 싶어 좋게 생각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곧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경하러 간다는 사람이 아침 8시만 되면 어김없이 욕실에서 한참을 꾸미고 나갔습니다. 평생 비누 하나면 다 된다던 사람이 제가 쓰는 폼 클렌징까지 몰래 쓰는 것 같았죠. 제가 혼수로 해온 낡은 자개장을 열고는 몇 년간 명절 때나 입던 제일 좋은 회색 재킷을 꺼내 입더군요. 심지어 머리에는 스프레이까지 반질반질하게 뿌리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짙은 스킨 향이었습니다. 그가 현관을 나설 때마다 10년은 묵은 독한 남자 스킨 냄새가 거실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몇 년 전 미니가 아버지 쓰라고 사다 준 비싼 향수 겸용 스킨이었는데 영감은 냄새가 독해서 머리 아프다고 딱 한 번 쓰고는 욕실 구석에 처박아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니, 생선 비린내 나고 흙먼지 날리는 시장에 구경 간다는 사람이 저렇게 향수는 왜 뿌린담. 저는 그저 늙으면서 주책이 늘었나 보다 하고 애써 넘기려 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한껏 멋을 부리고 주머니에 지갑만 달랑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야 두세 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왔죠. 당연히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구경만 한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오늘은 뭐 좋은 거 없었어요? 시장 가면 붕어빵이라도 좀 사오지. 어느 날 제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겉옷을 벗으며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에이, 다 그저 그렇더구먼. 사람만 많고 시끄럽기만 해. 그 대답이 몇 주째 똑같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시장 구경이 그렇게 시끄럽고 별로라면서 왜 향수까지 뿌려가며 매일 아침 거길 나가는 걸까요? 제 마음속에 작고 검은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어디 아픈가? 나 몰래 병원 다니나? 싶기도 했고 아니면 노인정에라도 가서 장기나 바둑을 두나?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라면 저한테 말을 했을 테고 노인정 가는 복장치고는 너무 과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침 집에 콩나물도 똑 떨어지고 저녁에 끓일 김치찌개 고기도 사야 해서 제가 직접 시장에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영감은 이미 2시간 전에 장에 구경 간다며 어김없이 스킨 냄새를 풀풀 풍기고 집을 나선 뒤였죠. 저는 제 낡은 장바구니를 챙겨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나선 10월의 재래시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콩나물 1,000원어치. 골라 담아. 오늘 생선 다 떨이. 여기저기서 외치는 소리가 정겨웠죠. 영감이 말한 사람 사는 구경이라는 게 이런 거라면 확실히 활기차긴 하네요. 저는 곧장 20년을 넘게 다닌 단골 정육점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나왔어요. 오늘 고기 좋은가? 20년 넘게 한자리에서 장사한 정육점 김 사장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오래간만이시네. 오늘 돼지 앞다리살이 기가 막혀요. 찌개 끓이시게 좀 드릴까? 좋죠. 그걸로 한 금만 줘요. 넉넉하게. 고기를 숭덩숭덩 써는 김 사장에게 저는 문득 생각나서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제 마음속 의심을 확인해 보고 싶었죠. 참, 사장님. 요새 우리 영감 아침마다 장터 돈다는데 혹시 봤소? 매일 구경 온다던데. 아침마다 멋을 어찌나 내고 오는지 몰라. 김 사장이 고기를 썰던 칼을 멈추고 저를 멀뚱히 쳐다봤어요. 박씨요? 박만식 씨 그 양반 말입니까? 그래요. 매일 아침마다 온다길래. 혹시 마주쳤나 해서. 김 사장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박씨? 아이고 사모님. 그 양반 요새 통 안 보이던데? 예전에 돼지 껍데기 사러 몇 번 오시더니 뜸한 지가 오래됐어. 어휴, 내가 기억하기로 지난 봄에 보고 못 봤나? 아침마다요? 에이, 그럴 리가. 이 시간에 나오시면 나를 무조건 보고 가실 텐데. 내가 이 길목을 지키고 있는데.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랬죠. 아, 그래요? 길이 엇갈렸나 보네. 워낙 넓어야지. 저는 애써 웃으며 고기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몇 달은 된 것 같다. 그럼 그동안 박만식은 매일 아침 어디를 갔던 걸까요? 저는 애써 불안감을 누르며 바로 옆에 있는 채소 가게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30년을 다닌 곳이죠. 할머니, 콩나물이랑 두부 좀 주세요. 콩나물을 다듬던 채소 가게 이 할머니에게도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정육점 사장이 잘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요. 할머니, 혹시 우리 남편 못 봤어요? 회색 재킷 입고 다니는 박씨 말이에요. 매일 아침에 시장 구경 온다는데. 이 할머니는 제 말에 고개도 안 들고 대답했어요. 누구, 박씨? 그 양반이 여길 왜 와? 장은 사모님이 다 보시는데. 못 봤어, 나는. 이 할미가 여기서 아침 6시부터 저녁까지 죽치고 있는데 박씨는 본 기억이 없네. 확실해졌습니다. 남편은 시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콩나물과 두부가 담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럼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걸까 하는 생각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손에 들린 장바구니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저녁을 차렸습니다. 정육점에서 사온 앞다리살로 얼큰하게 김치찌개를 끓였죠. 박만식은 여느 때처럼 텔레비전에서 하는 시끄러운 연속극을 보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한술 뜨던 그가 말했어요. 오, 오늘 찌개 맛있네. 고기 좋은 거 썼구먼. 저는 밥을 깨작거리며 그를 지켜봤습니다.
아침에 풍기던 향수 냄새는 다 날아갔지만 아침에 입고 나간 말쑥한 재킷은 여전히 그대로였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밥상 너머의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확인만 남았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소리가 잠시 멎는 틈을 타 아주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응, 왜? 그는 여전히 텔레비전에 눈을 고정한 채였습니다. 오늘 내가 시장에 갔었거든요. 당신 말대로 구경할 것도 많고 좋더군요. 근데 생선 가게에 고등어가 아주 싱싱하고 좋던데. 당신은 못 봤어요? 아침에 구경 갔다면서. 이건 명백한 덫이었습니다. 오늘 생선 가게 좌판은 태풍 때문에 거의 비어 있었거든요. 고등어는커녕 갈치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정육점 김 사장이 오늘 생선은 다 꽝이야. 꽝이라고 말하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만약 그가 못 봤다거나 생선 쪽은 안 갔다고 하면 100번 양보해서 다른 시장을 갔다고 둘러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박만식은 찌개를 한 숟갈 더 뜨며 텔레비전 연속극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무심하게, 아주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고등어. 봤지. 실하더구먼. 근데 집에 생선도 있고 해서 그냥 안 샀어.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영감이 지금 내 눈을 보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태연하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말이죠.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마지막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그래요? 나는 채소 가게 쪽만 돌았는데. 그럼 당신은 생선 가게 쪽으로 돌았나 보네요. 그러자 그가 숟가락질을 멈추고는 저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난 오늘 채소 쪽만 쭉 돌다 왔지. 생선은 멀리서 보기만 했어. 채소 가게 이 할머니도 당신을 못 봤다고 했는데. 정육점 김 사장도 당신을 못 봤다고 했는데. 이 영감은 자기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같다고 둘러대고 봤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매일 아침 나를 속이고 다른 곳을 갔다는 그 끔찍한 진실이 식어버린 밥상머리에서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영감, 바람이 났구나.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밥상머리에서 엎어버리고 싶은 것을 꾹 참았습니다. 그저 그랬구나 하고 밥을 마저 먹는 척했죠. 영감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텔레비전 속 연속극을 보며 낄낄대고 있었습니다. 저 파렴치한 인간. 제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안방 침대에 나란히 누워 옆에서 들려오는 영감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디일까? 도대체 매일 아침 그 향수를 뿌리고 찾아가는 곳이 어디일까? 시장이 아니라면 그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50년을 산 남편이지만 저는 그가 어딜 가는지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늘 알 거 없다는 사람이었고 저는 알려고 하지 않는 아내였으니까요. 내일은 반드시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날이 밝기 무섭게 저는 영감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였죠. 부엌으로 가보리차를 한 주전자 끓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주전자 뚜껑을 몇 번이나 떨어뜨렸어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 입던 밝은 꽃무늬 스웨터 대신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바지와 짙은 밤색 가디건을 꺼내 입었습니다. 미니가 엄마 늙어 보여라며 싫어하던 옷이었지만 오늘은 이 옷이 제 갑옷이었습니다. 아침 7시 반. 어김없이 영감이 부스스한 얼굴로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한번 힐끗 보더니 웬일로 일찍 일어났네 한마디 툭 던지고는 욕실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30분이 넘도록 안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엔 5분 만에 고양이 세수를 하고 나오던 인간이었습니다. 놈이 욕실에서 공을 들이는 시간만큼 제 가슴속 분노도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아침 8시 10분. 욕실 문이 열리고 짙은 스킨 냄새가 안방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몇 년 전 미니가 아빠, 좋은 냄새 나야 좋은데 간다며 사다 준 바로 그 비싼 스킨이었습니다. 그때 냄새 독하다며 질색하던 박만식은 어디 가고 기름까지 반질하게 바른 낯선 늙은이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장롱에서 가장 좋은 회색 재킷을 꺼내 입고 주머니에 지갑을 챙겨 넣었습니다. 나장에 구경 좀 다녀오겠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침묵을 눈치채지 못한 건지 아니면 무시한 건지 늘 그렇듯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다녀오세요. 그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미리 챙겨둔 스카프로 얼굴을 반쯤 가리고 운동화를 꿰어 신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50년을 산 남편을 미행하다니. 잠깐 망설였지만 텔레비전 옆에 놓인 오늘의 고등어가 떠올랐습니다. 아니, 이대로 바보처럼 속고 살 수는 없었어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나갔습니다. 1층까지 계단을 뛰어내려가 아파트 현관 유리문 뒤에 숨었습니다. 영감은 저만치 앞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늘 입던 후줄근한 잠바 차림이 아닌 비싼 재킷을 입은 뒷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었습니다. 저는 50m쯤 거리를 두고 그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아침 출근 시간이라 길에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행인들 사이에 몸을 숨기며 전봇대 뒤에 숨기도 하고 문 연 가게의 차양막 아래에 서 있기도 하면서 필사적으로 그를 쫓았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죠. 만약 들키면 어떡하지? 저 인간이 날 보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박만식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주 당당하고 심지어 발걸음조차 가벼워 보였어요. 그는 분명 시장 방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제 단골 정육점과 채소 가게가 있는 제가 50년간 다녔던 바로 그 재래시장 말입니다. 제 마음속 한편에서는 그래, 어쩌면 내가 오해한 걸 거야. 그냥 다른 상인들 눈에 안 띄었을 뿐이겠지. 오늘은 정말 시장 안을 구경할지도 몰라. 하는 바보 같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시장 입구에 커다란 아케이드가 보이는 사거리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시장은 직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만식은 그 사거리에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우회전을 했습니다. 시장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 새로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신도시 상가 쪽이었습니다. 제 발이 그 자리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구나. 시장이 아니었어. 저는 이를 악물고 그의 뒤를 다시 쫓았습니다. 그는 시장통의 왁자지껄함이 아닌 유리창으로 번쩍거리는 새 건물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제가 평생 와본 적 없는 낯설고 차가운 동네였어요. 높은 건물들에는 증권, 투자, 법률사무소 같은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간판들만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곳에 왜? 그는 저보다 훨씬 이 길에 익숙해 보였습니다. 행인들의 어깨를 요리조리 피하며 아주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로 걷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가장 크고 번쩍이는 한 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1층에는 번듯한 은행과 약국이 있는 20층은 좋게 넘어 보이는 새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 광고판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박만식은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더니 이내 건물의 공동 현관으로 다가가더군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익숙하게 비밀번호 4자리를 삑삑삑삑 눌렀습니다. 유리문이 스르르 열리고 그는 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그 단어가 제 머리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시장 구경? 바람 쐬러?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향수를 뿌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이 오피스텔로 출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노름? 아니면 설마. 저는 차마 다음 상상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휑하니 불어왔습니다. 아침 9시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길 한복판에 저 혼자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에서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리가 아파왔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저 문이 다시 열리고 박만식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 건물 로비는 너무 훤히 트여 있어서 제가 계속 서성이면 경비원 눈에 띌 게 뻔했습니다. 마침 길 건너편에 빵집 겸 카페가 하나 있더군요. 팔이 뭐라고 적힌 간판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저런 곳에 들어가 본 적이 없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었죠.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젊은 아가씨들이 풍기는 달콤한 빵 냄새와 커피 향이 제 속을 더 울렁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저 따뜻한 거 아무거나 한 잔 주세요.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네, 그걸로 줘요. 얼마인지도 모르는 커피 한 잔을 받아들고 저는 오피스텔 건물이 정면으로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낯선 음악 소리가 시끄럽게 울렸죠. 저는 커피는 입에도 대지 않고 유리창 너머에 저주받을 오피스텔 입구만 노려봤습니다.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습니다. 9시 반, 10시, 10시 반. 도대체 저 안에서 뭘 하는 걸까? 저기서 점심까지 먹는 걸까? 혹시 나 몰래 사무실이라도 차린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투자나 사무실 같은 단어는 아침마다 뿌리던 그 독한 스킨 향과 도무지 어울리지가 않았어요. 10시 50분. 드디어 오피스텔의 유리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박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여자와 함께였습니다. 50대쯤으로 보이는 아주 화려하고 세련되게 차려입은 여자였습니다. 제 눈에는 보랏빛 코트가 유난히 번쩍거리는 것 같았죠. 그 여자는 박만식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었고 두 사람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박만식. 50년을 산 내 남편. 그가 저렇게 환하게 웃는 사람이었던가요? 미니가 재롱을 부릴 때도 사위를 처음 봤을 때도 그저 허허 웃기만 하던 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 옆에서는 20살 청년처럼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인도를 걸어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차도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봤죠.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길가에 선 박만식이 팔짱을 낀 그 여자에게 뭐라고 속삭이더니 잠깐 기다려요 하는 듯한 손짓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주차장 쪽으로 뛰어가더군요. 잠시 후 저희 집 차 미니가 사준 은색 세단이 스르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차는 그 여자가 서 있는 곳 바로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박만식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운전석에서 내려 차를 빙 돌아 조수석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보랏빛 코트를 입은 여자는 마치 여왕이라도 되는 것처럼 고개만 까딱하고는 그 자리에 우아하게 올라탔습니다. 박만식은 그녀가 완전히 앉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문을 닫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50년이었습니다. 제가 50년을 저 인간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끙끙대던 저를 보고도 차 안에서 빨리 안 타고 뭐해? 라고 소리치던 인간이었습니다. 임신한 미니를 뱃속에 품고 낑낑대며 차에 오를 때도 문 한 번 열어준 적이 없는 무심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년에게는
저 보랏빛 코트를 입은 연에게는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차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다리는 바닥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건 경멸이었습니다. 저 추잡하고 역겨운 늙은이에 대한, 그리고 저런 것도 남편이라고 50년을 살아온 제 자신에 대한 경멸이었습니다. 차는 매끄럽게 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빵집 안에는 여전히 시끄러운 음악과 달콤한 빵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커피 위로 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전현이 누군지 알아야겠다. 저는 빵집을 나와 무단횡단을 해서 오피스텔 건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마침 다른 입주민이 들어가길래 문이 닫히기 전에 잽싸게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로비는 조용하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곧장 우편함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죠. 아까 박만식이 저 여자와 함께 나온 것을 보면 분명 엘리베이터를 탔을 겁니다. 하지만 몇 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우편함을 하나하나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박영희, 이민호. 대부분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1504호. 다른 우편함과 달리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비어 있는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우편함 투입구에 하얀색 관리비 고지서가 반쯤 뒤 꽂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그 고지서를 확 잡아 뺐습니다. 1504호 세대주 귀하. 그리고 그 밑에 선명하게 찍힌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정심, 오정심, 오정심. 저는 그 이름을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제 남편이 매일 아침 향수를 뿌리고 달려왔던 곳, 제 평생의 세월을 무참히 짓밟으며 차 문을 열어주던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1504호의 오정심. 저는 그 고지서를 주먹에 꽉 쥔 채 비틀거리며 오피스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손에 쥔 오정심 이름 석자가 박힌 고지서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보랏빛 코트를 입고 웃던 그 여자의 얼굴과 비굴하게 차 문을 열어주던 박만식의 뒷모습만 떠다녔습니다. 오정심. 1504호.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현관문을 잠그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제 심장은 아까보다 더 세차게 뛰고 있었어요. 이제는 슬픔이나 배신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확인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저것들이 내 돈을 얼마나 빼돌렸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 제 혼수 이불 밑에 숨겨두었던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 개인 도장과 남편 몰래 모아둔 제 쌈짓돈 통장, 그리고 공동명의 통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도장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겉옷도 벗지 못한 채 통장과 도장, 그리고 제 신분증을 들고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아까 그 오피스텔 근처에 있던 은행, 박만식이 그 여자와 함께 차를 타고 사라졌던 그 거리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은 점심시간이 막 지난 때라 한산했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뽑고 억지로 숨을 골랐죠. 장복순, 침착해.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저것들을 잡으려면 정신 차려야 해. 34번 고객님. 창구로 다가가 저는 일부러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통장 정리를 좀 하려고요. 이 두 개 계좌, 최근 6개월간 거래 내역을 전부 뽑아주세요.
젊은 은행 직원이 제 통장 2개를 받아들고는 기계에 넣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통장이 정리되는 소리가 제 심장을 쪼개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제 쌈짓돈 통장이 나왔습니다. 이 통장은 제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딸 고생한다며 쥐어주신 돈과 미니 시집 보내고 남은 돈을 제가 평생 아껴가며 모은 박만식은 존재조차 모르는 제 마지막 비상금이었습니다. 5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죠. 그런데 통장을 받아든 제 눈에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잔액 3만 4천 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행 직원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죠. 네, 고객님. 여기 있던 돈. 5천만 원이 넘는 내 돈이 다 어디 갔어요? 잠깐만요, 고객님. 진정하시고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로 무언가를 한참 두드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객님, 여기 3달 전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500만 원씩 총 10번에 걸쳐 5천만 원이 오정심이라는 분에게 계좌 이체되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300만 원이 추가로. 오정심이요? 제 입에서 그 이름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네.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되었네요. 고객님께서 직접 하신 게. 나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난 인터넷 그거 몰라. 그럼 혹시 자제분이나 남편분께서. 박만식. 그 인간이었습니다. 제 도장과 신분증을 몰래 훔쳐 은행에 가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고 제 피 같은 쌈짓돈을 그녀에게 몽땅 갖다 바친 거였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500만 원씩 10번을 넘게요. 저는 그 자리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공동명의 통장은요? 네, 잠시만요. 은행 직원이 이번에는 공동명의 통장 내역을 뽑아주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종이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1장, 2장 무려 5장이 넘는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들을 받아들었습니다. 오정심 300만 원, 오정심 500만 원, 백화점 720만 원, 가구점 450만 원. 그녀에게 직접 돈을 보낸 것은 물론이고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짜리 선물을 긁고 수입 가구점에서 돈을 썼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 장, 가장 최근의 내역에 찍힌 글자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대출 실행 1억 5천만 원. 이건 뭐예요? 아, 이건 고객님 댁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 1억 5천만 원이 실행된 내역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요. 지난주 월요일. 박만식이 오늘따라 장터에 사람이 너무 많아 일찍 왔다며 땀을 뻘뻘 흘리던 날이었습니다. 그 인간 시장이 아니라 은행에 가서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왔던 겁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죠? 내 대출금은 바로 다음 날 전액 오정심님 계좌로 이체되었네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쌈짓돈 5,300, 그리고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 1억 5천. 도합 2억이 넘는 돈이 3달 만에 그 오정심이라는 년의 통장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박만식, 그 인간이 제 평생을, 제 집을, 제 모든 것을 그녀에게 갖다 바친 거였습니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텅 빈 집, 텅 빈 통장.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가구점 450만 원. 은행 내역에 찍혀 있던 그 글자가 문득 머리를 스쳤습니다. 가구. 무슨 가구? 저는 홀린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던 것들. 하지만 무언가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텔레비전 옆자리가 허전했습니다. 아, 안마의자. 미니가 엄마 아빠 허리 아프시다며 큰맘 먹고 사준
500만 원도 넘는 그 비싼 안마의자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왜 그걸 몰랐을까요? 방만식이 저거 자리만 차지하고 시끄럽다. 치워버리자고 성화였는데 제가 내 딸이 사준 걸 어떻게 버리냐며 막았던 바로 그 안마의자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방 한쪽 벽을 차지하고 있던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물려주신 제 혼수품이었던 자개장이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자개장이 있던 곳에는 언제 들어왔는지 모를 싸구려 합한 옷장이 대신 놓여 있었습니다. 이 미친! 저는 서재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있던 작은 협탁, 그리고 거실 장식장 위에 있던 제가 아끼던 영국제 고급 찻잔 세트 전부 사라졌습니다. 방만식, 그 인간이 저 몰래 제 집의 살림살이를, 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제 어머니의 유품을 몽땅 훔쳐다 그년의 오피스텔을 꾸며준 거였습니다. 수입 가구점에서 쓴 돈은 아마 저 1504호를 채울 다른 가구들을 샀던 거겠죠.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전부를 도둑 맞았습니다. 50년간 믿어왔던 남편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제 등 뒤에서 칼을 꽂고 제 살림을 빼돌리던 추악한 도둑놈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닥을 기어가 전화기 다이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미니야, 미니야. 엄마, 왜 그래?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미니야, 너희 아버지가. 엄마, 진정하고 말해. 무슨 일이야? 너희 아버지가 전현이랑 바람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집, 내 돈, 너가 사준 안마의자, 내 자개장까지 싹 다 훔쳐갔어. 저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74년 평생 그렇게 서럽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딸아이의 비명 같은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딸아이의 비명 같은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아?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갈게. 당장 갈게. 저는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은행에서 뽑아온 그 끔찍한 거래 내역서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억 334만 원. 제 쌈짓돈 5천만 원과 이 집을 담보로 한 대출 1억 5천만 원, 그리고 공동통장에서 야금야금 빼간 돈까지. 제 평생이, 제 집이, 제 노후가 종이 몇 장 위에 숫자로 찍혀 처참하게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전부 오정심이라는 년의 통장으로 흘러들어갔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미친 듯이 울리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있어? 민이었습니다. 제 딸이 숨이 턱에 차서 헐레벌떡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민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잃은 저를 보고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왜 이러고 있어? 딸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은 아까 빵집에서 다 흘려버린 것 같았어요. 제 가슴 속에는 눈물 대신 차갑고 단단한 돌덩이 같은 분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이야, 울지 마라. 제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이거 봐. 저는 손을 뻗어 바닥에 흩뿌려진 은행거래 내역서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딸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떨리는 눈으로 제가 내민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체 오정심. 대출 실행 1억 5천. 이게 다 뭐야, 엄마. 내 아버지가 한 짓이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저녁의 고등어 거짓말부터 오늘 아침의 미행, 낯선 오피스텔, 향수 냄새,
그리고 조수석 문을 열어주던 그 비굴한 뒷모습까지. 민희는 제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눈물을 그치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닮아 슬픔이 극에 달하면 분노로 바뀌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실의 텅 빈 공간, 안마의자가 사라진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사준 안마의자 없어졌다. 뭐? 안방으로 가봐라. 민희가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 딸아이는 텅 빈 자개장 자리를 보고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할머니 유품인데. 내 아버지가 전현의 오피스텔을 꾸며준다고 내 살림을, 내 할머니 유품까지 싹 다 훔쳐갔다. 민희는 그 자리에 서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 인간이 어떻게 할머니 물건까지. 저는 민희에게 다가가 아까 오피스텔에서 훔쳐온 고지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그년 이름이다. 1504호 오정심. 민희는 오정심이라는 세 글자를 한참 동안 노려봤습니다. 그러더니 그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정말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오정심 50대 보랏빛 코트. 딸아이가 뭔가를 기억해내기라도 한 듯 저를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그 여자 알아요. 제 심장이 다시 한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그년을 어떻게 알아? 지난 추석 때였어. 민희가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밥 사준다고 너희 사위랑 같이 나오라고 했잖아. 명절인데 왜 집에서 안 먹고 밖에서 먹나 했더니. 저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박만식은 명절 음식 지겹다며 웬일로 비싼 한정식 집을 예약했었죠. 민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어떤 여자를 데리고 나왔어. 아빠가 우리한테 인사해라. 아주 유능한 부동산 투자 전문가시다라고 소개했어. 그 여자가 바로 이 오정심이었어. 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인간이 제 딸과 사위가 있는 자리에 감히 그 상간년을 데리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 여자가 아빠한테 계속 회장님 거리면서 아양을 떨었어. 나는 그때 그냥 아빠가 어디서 사기당하는 줄 알았어. 부동산 전문가라길래 이상한데 투자하나 싶어서 아빠한테 저 여자 조심해라, 사기꾼 같다고 말했단 말이야. 뭐라고 했니? 그랬더니 아빠가 나한테 네가 뭘 아냐고, 평생 살림만 한니 엄마처럼 무식하게 살지 말라고. 평생 살림만 한니 엄마처럼 무식하게 살지 말라. 박만식. 그 인간이 제 딸 앞에서 저를 그렇게 모욕했습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내가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고 화를 냈더니 그 오정심이라는 년이 웃으면서 아이고 따님이 효녀시네. 사모님은 복 받으셨어요라고. 그년의 입에서 사모님 소리가 나왔다니. 저는 이가 갈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제 존재를 알고 제 딸 앞에서 저를 조롱하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민희가 제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그때 그걸 몰랐어. 그게 상간년인 줄도 모르고 내가. 아니다. 저는 우는 딸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울지 마라, 민희야. 이제부터 우는 건 우리가 아니라 그년 놈들이 될 거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 민희야. 넌 엄마 편이지. 당연하지. 당연히 엄마 편이지. 좋다. 그럼 지금부터 변호사, 대한민국에서 제일 독하고 악랄한 놈으로 알아봐라. 알아볼게. 당장. 그리고 이건 전쟁이다. 내 아버지를 상대로 한 내 50년을 건 마지막 전쟁이야. 저는 바닥에 떨어진 통장 내역서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우리는 저것들이 우리한테서 훔쳐간 모든 것을, 아니, 그 이상을 뼈까지 발라서 되찾아올 거다. 그날 밤, 저와 민희는 거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50년간 제 땀과 눈물이 밴, 하지만
이제는 남편의 배신으로 얼룩진 이 집에서 저희 모녀의 치밀한 복수극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박만식이 일어나기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미니가 밤새 수소문에서 예약한 서초동의 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박만식은 제가 미니네 집에 김치 갖다 주러 간다고 둘러댔죠. 그는 그래 하면서 어김없이 욕실로 들어가 향수를 뿌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겨운 뒷모습을 보며 저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제가 평생 와본 곳 중에 가장 차갑고 가장 비싸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법무법인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미니가 엄마, 이 사람이 이 바닥에서 저승사자로 불린대. 위자료 뜯어내는 데는 귀신이래라고 속삭였습니다. 김필승 변호사라는 명패가 놓인 책상 앞에 저와 미니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40쯤 되어 보이는 아주 날카로운 눈매의 변호사였습니다. 박민희 씨 소개로 오신 장복순 여사님 맞으시죠? 말씀은 대강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해야 하니 어머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죠. 저는 밤새 미니와 함께 정리한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건.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씩 증거를 꺼내 놓았습니다. 제 개인 통장 내역입니다. 잔액 34,000원. 5천만 원이 오정심에게 넘어갔습니다. 이건 공동명의 통장 내역입니다. 집 담보 대출 1억 5천만 원. 역시 오정심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오피스텔 고지서입니다. 1504호 오정심. 김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서류들을 꼼꼼히 훑어봤습니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죠. 미니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혼수품인 자개장이랑 제가 사들인 안마의자까지 집안 살림을 몰래 빼돌려서 그 상간녀 오피스텔에 갖다 놨어요. 살림살이까지요? 김 변호사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제 어머니 유품입니다. 김 변호사는 펜을 들고 무언가를 빠르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식 씨가 어머님 도장을 도용해 개인 통장 돈을 이체한 것.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절도입니다. 형사 고소감이죠. 공동명의 통장에서 대출을 받아 상간녀에게 증여한 것. 이건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물론이고요. 변호사의 입에서 쏟아지는 낯선 법률 용어들이 제 복수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당장 그 인간하고 그년을. 잠깐만요, 어머님. 김 변호사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상황은 최악이지만 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박만식 씨가 증여라고 우기면 골치 아파집니다. 아내가 허락한 돈이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요. 오정심은 이미 그 돈을 다 빼돌려 숨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어떡하죠? 김 변호사가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완벽하게 이기고 저 여자에게 넘어간 재산을 전부 되찾아오려면 박만식 씨가 사기의 의도를 가지고 어머님을 속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기의 목적이 불륜 관계 유지를 위함이었다는 것을 연결해야 하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쉽게 말해 저 1504호 오피스텔이 단순한 투자처가 아니라 두 사람의 불륜 둥지라는 것을 빼도 박도 못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그 안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머님 물건, 그 자개장과 안마의자가 확실하게 그 불륜의 장소에 있다는 물증도 필요하고요. 사진 말씀이십니까? 사진 혹은 영상이면 더 좋죠. 그 증거만 있다면 박만식 씨는 유책 배우자가 되어 재산 분할에서 빈손으로 쫓겨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정심에게는 상간녀 위자료는 물론 공동 불법 행위로 인한 재산 환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와 민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1504호.
그 철옹성 같은 곳에 어떻게 들어간단 말입니까? 변호사님, 거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김 변호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미니 씨. 두 분이 직접 들어가시면 그건 주거 침입이 됩니다. 그럼 오히려 역고소를 당해요. 그럼.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전문가는 따로 있죠. 그는 명함 한 장을 꺼내 미니에게 건넸습니다. S라인 기획이라는 겉보기엔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제 대학 후배가 하는 심부름 센터입니다. 흔히 말하는 탐정이죠. 불법적인 일은 안 하지만 기술이 아주 좋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저와 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손에 쥔 명함 한 장이 마치 지옥으로 가는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무서워? 우리 그냥. 아니.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섭지 않다. 나는 50년을 저 인간 뒤에서 그림자처럼 살았다. 하지만 내 남은 인생까지 저런 도둑놈들한테 뺏길 수는 없어.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지? 그 전문가라는 사람도 문이 잠겨 있는데 맘대로 들어갈 수는 없지 않니? 저와 미니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야, 그럼 증거도 없는데 문 안 열어줘. 열쇠공을 부를까? 그건 불법이랬잖아. 한참을 고민하던 그때였습니다. 제가 집에서 가져온 가방 속에서 아무렇게나 쑤셔 넣었던 우편물 뭉치가 눈에 띄었습니다. 도시가스 10월분 청구서.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적힌 안내문. 안내 10월 15일에서 20일 전기가스 안전점검 실시.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번쩍했습니다. 미니야. 응. 왜 엄마? 지난달인가 내 아버지가 집에서 투덜대는 소리를 들었다. 무슨 소리? 그 오피스텔은 무슨 놈의 점검이 그리 잦으냐고. 가스 점검이다, 소방 점검이다, 귀찮게 한다고. 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그거야. 정기 점검. 그래. 점검원이라는데 문 안 열어줄 놈이 어디 있겠니? 특히나 가스라는데. 하지만 진짜 점검원이 가면 어떡해? 아니지. 저는 미니의 손에 들린 S라인 기획 명함을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가짜 점검원을 보내는 거다. 그 순간 저와 미니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반격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미니는 치밀하게 디데이를 계획했습니다. 먼저 미니가 S라인 기획에 연락을 했죠. 김 변호사의 소개로 연락했다고 하니 실장이라는 자가 다음 날 바로 저희 집 근처 찻집으로 나왔습니다. 아주 덩치는 산만한데 말투는 간호사처럼 조곤조곤하더군요. 사모님, 따님. 김 변호사님께 말씀은 들었습니다. 1504호 내부의 증거가 필요하시다는 거죠? 네. 그런데 불법은 안 된다고. 물론입니다. 실장이 웃었습니다. 저희는 기술자입니다. 문을 부수거나 하지 않아요. 다만 점검을 좀 할 겁니다. 미니가 가스 점검이라고 말하자 실장은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라며 무릎을 쳤습니다. 그럼 저희가 도시가스 점검원 복장이랑 신분증, 점검표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문제는 그 집에 사람이 없을 때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제 몫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박만식이 돌아오자마자 아주 태연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요새 장 구경 다니느라 피곤한데 이번 주말에 미니네랑 다 같이 외식이라도 할까요? 당신 좋아하는 갈비집으로. 저는 일부러 미니네를 꺼냈습니다. 상간년이랑 놀아나느라 딸 자식은 까맣게 잊었을 테니 찔리라고 한 말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박만식은 텔레비전을 보던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이번 주말은 내가 좀 선약이 있네.
선약이요? 무슨 선약인데요? 아, 그냥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 골프 치러 가기로 했어. 아주 오래전에 잡힌 약속이라 미안하네. 골프. 그놈의 골프. 오정심이랑 치러 가는 게 뻔했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그럼 잘 다녀오세요. 아침 일찍 나가시겠네. 그렇지. 새벽같이 나가야 해. 토요일 하루 종일 걸릴 거야. 됐습니다. 토요일 하루 종일. 시간은 충분하고도 넘쳤습니다. 저는 미니에게 토요일이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결전의 날,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박만식은 새벽 6시부터 일어나 골프복이랍시고 또 비싼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상쾌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현관을 나섰죠. 다녀오겠네. 네. 공 잘 치고 오세요. 저는 아주 인자한 아내처럼 배웅했습니다. 그가 사라지자마자 저는 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갔다. 오전 10시. 저와 미니는 미니의 차를 타고 1504호 오피스텔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골목에 주차했습니다. S라인 기획의 실장과는 10분 뒤에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죠. 엄마 떨려? 아니, 하나도 안 떨린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저 안에 내 돈, 내 인생, 내 어머니의 유품이 있다. 저와 미니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오피스텔 건물로 향했습니다. 로비에는 푸른색 도시가스 점퍼를 입은 실장과 연장 가방을 든 젊은 남자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시죠. 실장은 아주 태연하게 엘리베이터를 잡았습니다. 15층. 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저희는 1504호 문 앞에 섰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죠. 실장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딩동. 역시 조용했습니다. 두 분 다 골프 치러 가신 게 확실합니다. 실장이 씩 웃더니 연장 가방을 든 젊은 남자에게 눈짓했습니다. 남자는 가방에서 작은 쇠붙이 몇 개를 꺼내더니 1504호의 최신식 도어락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저는 그저 침만 삼켰죠. 딸칵, 틱틱. 몇 번의 소리가 나더니 띠리리링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30분입니다. 저희는 카메라 설치하고 두 분은 필요한 증거만 빨리 찾으십시오. 실장의 말과 함께 저와 미니는 1504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문 바로 앞에는 며칠 전 제 집 거실에서 사라졌던 미니가 사준 안마의자가 버젓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니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 광경은 더 처참했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에는 텔레비전이 걸려 있었고 그 밑에는 제가 시집 올 때 해온 고급 찻잔 세트가 장식장 안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저 미친. 미니가 욕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방 한가운데 가장 좋은 자리에 제 어머니의 유품, 제가 50년간 매일 닦고 쓸었던 그 자개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기가 반질반질하게 흐르는 채로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개장 위에는 박만식과 오정심, 두 년놈이 활짝 웃으며 찍은 커플 사진이 액자에 담겨 올려져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의 유품 위에 감히 저 더러운 것들의 사진을 올려놓다니. 찍어. 미니야, 다 찍어. 이 천하의 개만도 못한 것들.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미니는 울면서도 미친 듯이 핸드폰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안마의자 찍었어. 찻잔도. 자개장이랑 저 사진도. 그때 실장이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침대 위 천장에 하나, 거실 텔레비전 위에 하나. 초소형 카메라 2대 설치 완료했습니다.
24시간 녹화되고 실시간으로 따님 핸드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제 나가셔야 합니다. 저는 이가 갈렸습니다. 그냥 나갈 수는 없었어요. 미니야, 잠깐만. 저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욕실 선반에는 박만식의 스킨과 칫솔이 오정심의 것과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감히 내 집 살림을 훔쳐와서 여기서 뒹굴어?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정심의 칫솔을 집어들어 그대로 변기 안쪽에 박박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칫솔 꽂이에 꽂아두었죠. 엄마, 뭐해? 시간 없어. 잠깐만. 저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죠. 아니나 다를까 온갖 비싼 유기농 식품과 과일들이 가득했습니다. 박만식이 제게는 돈 아깝다며 한 번도 사준 적 없는 것들이었죠. 싱크대 위에는 값비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병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아침에 몰래 챙겨온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까나리 액젓 원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올리브 오일 병마개를 열고 까나리 액젓을 아낌없이 부어 넣었습니다. 색깔이 비슷해서 전혀는 절대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침실 화장대로 향했습니다. 그년이 쓰는 비싼 영양 크림이 보였습니다. 뚜껑을 열었죠. 저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아주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장 매운 베트남 땡초 고춧가루를 빻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고춧가루를 영양크림에 쏟아붓고 면봉으로 아주 정성스럽게 색이 티나지 않도록 섞어주었습니다. 사모님, 진짜 가셔야 합니다.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됐습니다. 갑시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화장대 앞을 떠났습니다. 저와 미니는 1504호를 빠져나왔습니다. 딸칵. 문이 다시 잠겼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제 심장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이제 덫은 놓였습니다. 저 더러운 쥐 2마리가 둥지로 돌아와 제 선물을 받고 제 카메라 앞에서 뒹굴기만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그날 1504호 오피스텔에서 나온 저와 미니는 곧장 미니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박만식이 골프를 치고 돌아올 제 집으로 돌아가 그 역겨운 인간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미니는 저를 자기 집안방에 모셔다 놓고 노트북 컴퓨터를 켰습니다. 엄마, 보여? 노트북 화면에는 낯선 천장과 낯선 거실이 흑백처럼 비치고 있었습니다. 1504호. 저희가 방금 전까지 있었던 제 살림살이가 도둑맞아 전시되어 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실장이라는 사람이 말한 대로 카메라 2대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엄마, 보인다. 저와 미니는 숨을 죽인 채 텅 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둥지. 하지만 곧 저곳으로 2마리의 더러운 짐승이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습니다. 토요일 오후. 미니가 엄마 저녁이라도 시켜 먹자며 억지로 죽을 시켰지만 숟가락이 입으로 가질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바깥의 차 소리도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노트북에서 작게 들리는 텅 빈 방의 지지직 하는 잡음만이 제 모든 신경을 사로잡았습니다. 언제 올까? 혹시 카메라를 발견하면 어떡하지? 내가 변기에 묻혀놓은 칫솔은? 고춧가루를 섞은 크림은? 제 심장은 불안감으로 터질 것 같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잔인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제가 50년간 감춰왔던 저 자신도 몰랐던 아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삑삑삑삑 띠리리링. 노트북 스피커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현관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미니는 동시에 화면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왔다. 현관 쪽에서 남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박만식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누가 그렇게 공에 목숨 걸랬나, 박 회장님. 오정심, 그년의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두 인간이 거실 카메라의 시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비싼 골프 옷을 입은 채 서로에게 기대어 널브러지듯 소파에 앉더군요. 그 소파 미니가 결혼할 때 제게 엄마 편히 앉으라며 사준 저희 집 거실에 있던 바로 그 소파였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 공 잘 맞아서 기분 좋네. 박만식이 오정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유, 회장님만 잘 맞으면 뭐해. 나는 오늘 아주 죽 썼는데. 허허. 그래서 내가 저녁 근사한 거 사준다고 했잖아. 됐어요. 집에서 그냥 시켜 먹어요. 나 씻고 나올 테니 뭐 좀 시켜놔요. 나 샐러드 먹고 싶다. 샐러드? 알았어. 비싼 걸로 시켜줄게. 오정심이 침실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박만식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제 집에서와 똑같은 모습이었죠. 그리고 잠시 후 침실 쪽에서 악 하는 짧은 비명이 들렸습니다. 저와 미니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뭐지? 박만식이 놀라 침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왜 그래? 정심씨. 카메라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오정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 화장품. 이거 미쳤나 봐. 얼굴에 불이 나는 것 같아. 아, 따가워. 따가워. 뭐? 어제 백화점에서 산 거라며. 그러니까, 아, 미치겠네. 물 좀.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땡초 고춧가루 크림. 제가 만든 지옥의 화장품이었습니다. 효과가 아주 좋았나 봅니다. 엄마 독하다 진짜. 미니가 혀를 내둘렀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지나고 오정심은 퉁퉁 부은 얼굴로 거실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샐러드가 배달되었나 봅니다. 아, 진짜 재수 없어. 비싼 화장품 다 버렸네. 이게 다 박 회장님 탓이야. 이상한 거 사와서. 아니, 내가 뭘. 오정심이 샐러드에 드레싱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까나리 액젓이 섞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었습니다. 그래, 밥이나 먹읍시다. 아, 배고파. 오정심이 샐러드를 한 젓가락 듬뿍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3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푹. 오정심이 입안의 모든 것을 거실 바닥에 뿜어냈습니다. 왜? 이게 무슨 맛이야? 왜? 썩었잖아. 왜 그래? 당신도 먹어봐. 이거 똥물 냄새나. 으악. 퇴. 박만식도 한 입 먹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거 상했네. 올리브 오일이 상했나? 아, 진짜 재수 없는 날이네. 화장품에 밥까지. 오정심은 샐러드 그릇을 싱크대에 던져버리더군요. 저와 미니는 노트북을 붙잡고 소리도 못 내고 웃었습니다. 5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꼴 좋다 이년아.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두 년 놈은 결국 중국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을 먹게 할 바로 그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정심이 칭얼거리더군요. 아, 박 회장님. 나 언제까지 이렇게 남의 집 같은 1504호에 숨어 살아요? 나도 이제 내 집에서 당신이랑 편하게 살고 싶단 말이야. 남의 집이라니. 그 안에 있는 게 다 내 물건인데. 박만식이 오정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정심씨. 다 돼가니까. 뭘 기다려요. 그 늙은이 사모님인지 뭔지 그 할망구랑 언제 정리할 건데요. 늙은이. 할망구. 제 딸 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박만식이 제 남편이 아주 경멸적이라는 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복순이?
걱정 마. 걘 아무것도 몰라. 평생 살림만 해서 돈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무식한 년이야.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 걘.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 50년 세월이 저 인간의 입에서 무식한 년이라는 말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집 팔려고 내놨어. 미니가 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뭐? 진짜? 그럼. 부동산에 아는 놈 통해서 금매로 싸게 내놨지. 아마 다음 주면 계약금 들어올 거야. 그럼 그 돈으로. 당연하지. 박만식이, 제 남편 박만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팔리면 당신 이름으로 강남에 제일 좋은 아파트 사주고 남은 돈으로 우리 둘이 캐나다로 이민 가는 거야. 거기 가서 당신이랑 나랑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자. 응, 정말이죠? 박 회장님 약속한 거다. 그럼 그 늙은이는 그냥 딸 미니네 집에 얹혀 살라고 하면 돼. 우리 사업이 망했다. 집이 넘어갔다고 울고불고 쇼 한 판 하면 걘 내 말 한마디면 다 믿어. 멍청해서. 멍청해서.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50년의 헌신, 제 청춘, 제 모든 것이 저 두 년 놈의 캐나다행 비행기 값으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저를 평생 멍청한 아내로만 취급해온 저 인간을 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미니가 울먹이며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미니야. 응. 저거 녹화 다 됐니? 다 됐어. 지금 파일 저장했어. 좋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가자. 어딜? 집에 가야지. 내 아버지 얼굴 보러. 저렇게 나를 멍청하다고 굳게 믿고 있는 내 남편 얼굴 보러 가야겠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박만식은 어제 골프를 치고 그년과 뒹굴다 늦게 들어왔는지 피곤한 얼굴로 식탁에 앉더군요. 웬일로 진수성찬이네. 네. 곧 당신이 아주 먼 데로 떠날 것 같아서요. 뭐? 뭔데? 캐나다? 그 인간이 캐나다라는 말에 화들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캐나다는 무슨? 미니네 집에 김치 담가주러 가려고요. 아, 그런가. 아. 영감은 멋쩍게 웃으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미니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김필승 변호사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미니의 노트북 안에는 어젯밤에 녹화된 지옥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다시 마주한 김 변호사는 주말 사이에 더 날카로워진 듯 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는 확보하셨습니까? 네. 미니가 말없이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제 살림살이가 가득한 1504호. 소파에서 뒹구는 두 년놈. 그리고 까나리 액젓 샐러드와 땡초 크림에 당하는 오정심의 추태까지. 김 변호사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아주 창의적인 복수를 하셨네요.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집 팔려고 내놨어. 캐나다로 이민 가는 거야. 걘 멍청해서 내 말 한마디면 다 믿어. 박만식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지자 김 변호사는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어 닦더니 저를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기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두 분이 정말 대단한 걸 해내셨네요. 이 정도 증거라면 박만식 씨는 속옷 한 장 못 건지고 쫓겨나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어머님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고 그 재산으로 상간녀와 도피할 계획을 세운 악질적인 사기입니다. 박만식 씨는 민사, 형사 모두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바로 행동 계획을 브리핑했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박만식 씨의 모든 은행 계좌, 오정심의 모든 은행 계좌, 그리고 1504호 오피스텔에 대해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넣겠습니다. 단 한 푼도 못 빼돌리게 막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둘째, 박만식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유책 배우자이므로 어머님께서 9대1, 아니 10대 0으로 승소하실 겁니다. 셋째, 오정심을 상대로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법정 최고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넷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박만식과 오정심을 공동 불법 행위자로 묶어 두 사람이 편취한 2억 원이 넘는 금액 전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또한 어머님 도장을 도용한 것에 대해 박만식 씨를 사문서 위조로 형사 고소하고 오정심은 작물 취득 혐의로 함께 고소하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속이 시원해지는 말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당장 진행해 주세요. 미니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왜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김 변호사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네, 어머님. 저 인간 그냥 법으로만 서류 몇 장으로 끝내고 싶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 50년입니다. 제 청춘이고 제 인생이었어요. 저것들은 제 딸 앞에서 저를 무식한 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제 어머니 유품 위에서 뒹굴었어요. 저 이번 주 일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일요일이요? 저와 그 인간의 결혼 50주년입니다. 금혼식이죠. 그 말에 미니와 김 변호사는 숨을 삼켰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소송 가압류부터 형사 고소까지 전부 그날 이후에 들어가 주세요. 월요일 아침에요. 엄마, 무슨 생각이야? 그 사이에 저 인간들이 도망가면 어떡해? 도망 못 간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집 팔려고 내놨다고 했지. 계약금 받아야 해서, 그리고 그년이랑 캐나다 갈 준비하느라 적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꼼짝없이 여기 있을 거다. 어머님,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법의 심판 이전에 장복순의 심판을 먼저 내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할 겁니다. 김 변호사는 제 눈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의 뜻대로 하죠. 모든 서류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완벽하게 준비해두고 월요일 아침 9시 정각에 일제히 접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사무실을 나오자 미니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저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잔인하고도 통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니야. 응. 집에 가서 너가 아는 데 중에 제일 비싼 한우갈비 10근만 사와라. 갈비? 그리고 김서방도 일요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 엄마, 내 아버지의 마지막 만찬이다. 가장 화려하게 차려줘야지. 안 그러니? 그날부터 일요일까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이나 절망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는 마치 아주 중요한 연극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치밀하고 완벽하게 제 50주년 기념일을 준비했습니다. 미니가 최고급 한우 갈비를 사왔습니다. 저는 그걸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배와 양파를 갈아 넣어 최고의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제 50년 주부 인생의 모든 내공을 쏟아부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잡채를 볶고 삼색나물을 무치고 갖가지 전을 부쳤습니다. 박만식이 평소에 돈 아깝다고 못 먹게 했던 비싼 대하도 사다가 쪘습니다. 박만식은 제가 며칠 동안 주방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는 의아해하면서도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이고, 웬일이야.
우리 마누라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나. 금혼식이라고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네. 저는 속으로 내 마지막 만찬이다. 이놈아라고 되뇌며 겉으로는 인자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럼요. 50주년인데. 딱 한 번뿐이잖아요. 그리고 결전의 날 이틀 전.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진수성찬을 차리느라 피곤한 척 소파에 앉아 다리를 주무르며 박만식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응. 왜? 영감은 여전히 텔레비전에 눈을 고정한 채였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우리 금혼식이잖아요. 알지. 민희네도 온다고 했고. 그래서 말인데 당신 나한테 맨날 평생 살림만 해서 무식하다고 구박했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다고. 박만식이 어제 그 영상 속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는지 움찔하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 맞는 말인데 뭐. 저는 아주 처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날 당신 귀한 분도 좀 모시고 오면 안 될까요? 귀한 분? 누구? 그 미니한테 얘기 들었어요. 당신 부동산 일 봐주시는 아주 유능한 분 있다면서요. 당신을 회장님 소리하며 그렇게 깍듯하게 모신다던데. 박만식의 눈이 텔레비전을 떠나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에는 의심과 탐욕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오정심 씨 말인가? 어머, 이름이 오정심 씨구나. 네. 그분요. 당신 사업 파트너인데 우리 50주년에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어서요. 내가 평생 당신 기 한 번 못 세워줬는데 이런 날이라도 당신 귀한 손님 모셔서 당신 체면 좀 세워드리고 싶네요. 제 완벽한 연기에 박만식은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 이 멍청한 년 드디어 쓸모가 있군 하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허허. 그럴까? 오 여사가 아주 바쁜 사람이라 올지 모르겠네. 바빠도 오라고 하세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가 장복순이가 꼭 좀 뵙고 싶다고 꼭이요. 박만식은 제 손을 뿌리치지도 그렇다고 잡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죠. 알았어. 내가 한 번 말은 해보지. 우리 마누라가 당신한테 아주 깍듯하게 대접하고 싶다더라고. 그는 그 자리에서 제 앞에서 보란 듯이 오정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 여사? 나야.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 일요일.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아니, 우리 집사람이 우리 결혼 50주년이라고 식사 대접을 꼭 하고 싶다네. 오 여사한테도 꼭 좀 와달라고 아내가 직접 초대한 거라고. 아니야. 우리 집사람 아무것도 몰라. 그냥 당신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래. 당신이 내 재산 관리해주는 귀한 분이니까. 하하. 저는 주방으로 돌아가는 척하며 그 통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오정심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아내가 재산 관리인에게 잘 보이려고 부른다는 말에 기꺼이 오겠다고 한 모양입니다. 아마도 자기가 곧 차지하게 될 집을 미리 구경하고 본처인 제 면상을 보며 승리감을 만끽하고 싶었겠죠. 일요일 저녁 6시에 온다네.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와야지.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아주 특별한 음식으로 모실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결전의 날 일요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목욕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제 옷장에서 가장 좋은 하지만 가장 점잖은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미니가 시집 갈 때 맞춘 것이었죠. 미니는 저보다 먼저 와서 집안 곳곳을 점검했습니다. 엄마, 김서방한테는 어디까지 말했어? 내장인 어른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만 했다. 놀라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에 서라고. 그리고 이거. 미니가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8장에서 녹화된 지옥도의 하이라이트만 편집된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실 텔레비전에 연결해 놨어. 리모컨 이 버튼만 누르면 바로 재생돼. 잘했다. 오후 5시. 미니 남편인 김서방이 잔뜩 긴장한 얼굴로 도착했습니다. 장모님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미니가 하도. 아무 일 없네. 오늘은 그냥 우리 부부 50주년 잔칫날이야. 앉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김서방에게 수정과를 내어주었습니다. 오후 5시 50분. 집안에는 맛있는 갈비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음식을 보며 김서방은 감탄했습니다. 와, 장모님, 오늘 정말 진수성찬이네요. 많이 먹게. 오늘이 자네 장인어른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 네. 딩동.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박만식은 이미 가장 좋은 양복으로 갈아입고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아이고, 오셨구먼. 하하. 어서 들어오시게. 저는 주방에서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년과 마주했습니다. 오정심. 1504호에서 봤던 그 보랏빛 코트 대신 아주 값비싼 흰색 투피스를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미용실에서 한껏 부풀렸더군요.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아주 교양 있는 척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오정심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년이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더러운 손을 잡는 대신 제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활짝 웃어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정심 씨. 당신을 위한 특별한 상을 차려놨답니다. 오정심. 그년이 제 집 현관에 발을 들였습니다. 50년간 제 땀과 눈물이 밴 제 청춘이 묻어있는 이 집 거실에 감히 그 더러운 발을 들인 겁니다. 그녀는 아주 값비싼 흰색 투피스를 차려입고 머리는 미용실에서 한껏 부풀렸더군요. 1504호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교양 있고 사모님처럼 보이려고 애쓴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아주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어머,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오정심입니다. 박 회장님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년이 제게 악수를 청하려는지 매니큐어를 곱게 칠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더러운 손을 잡는 대신 제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활짝 웃어주었습니다. 박 회장이라니. 제 멍청한 영감은 그 소리에 아주 입이 귀에 걸렸더군요. 어서 오세요, 오정심 씨. 말씀은 제가 더 많이 들었죠. 네. 아, 호호. 그러세요? 그럼요. 당신을 위한 특별한 상을 차려놨답니다. 어서 앉으세요. 식탁으로 자리를 옮기는 그 짧은 순간에도 오정심의 눈은 제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곧 차지할 물건을 감정평가하는 듯한 그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눈빛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녀는 내가 평생을 바친 이 집을 이미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자리에 앉자 박만식은 아주 신이 나서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허허. 오 여사, 우리 집사람 솜씨가 이 정도야. 이 갈비찜 아주 일품이라고. 미니야, 김서방. 자네들도 많이 들게. 그는 완벽한 가장의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50주년을 맞은 자애로운 남편, 그리고 유능한 사업 파트너를 아내에게 소개해주는 성공한 남자의 연기였죠. 오정심이 그 연기를 받아주었습니다. 어머, 사모님. 정말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이게 다 직접 하신 거예요? 그녀는 짐짓 놀란 척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럼요. 제가 평생 살림 말고는 해본 게 없는 사람이라서요. 제가 웃으며 대답하자 오정심의 눈이 순간 번뜩였습니다. 호호, 그러시구나.
박 회장님이 왜 그렇게 사모님 칭찬을 하시는지 알겠네. 살림 하나는 정말 최고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살림이나 하는 무식한 년이고 나는 내 남편의 사업 파트너인 유능한 여자다라는 아주 교묘하고 더러운 모욕이었습니다. 그때 제 멍청한 영감이 그 말뜻도 모르고 끼어들었습니다. 허허. 그렇지? 우리 집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살림 하나는 할 줄 알거든. 안 그런가, 여보?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니가 숟가락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떠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위인 김서방은 이 끔찍한 분위기에 눈만 굴리며 안절부절 못했죠. 저는 아주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제가 살림 말고 뭘 알겠어요. 그리고는 오정심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오 여사. 듣자 하니 남의 것도 뺏어 먹을 만큼 입맛이 아주 좋으신 것 같아서요. 특히 남의 집 가구 같은 거 말이에요. 쨍그랑. 오정심이 들고 있던 숟가락을 접시에 떨어뜨렸습니다. 식탁에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죠. 박만식의 웃음 띤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오정심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모님 무슨 오해가? 오해?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해는 무슨 오해? 제 손에는 아까 김서방에게 내어주었던 수정과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자자. 다들 주목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네 사람의 시선이 전부 제게로 쏠렸죠. 오늘 저와 제 남편 박만식 씨의 결혼 50주년입니다. 금혼식이죠. 박만식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억지 웃음을 지으며 박수를 치려 했습니다. 허허. 고맙소, 여보. 이런 귀한 날 아주 귀한 손님도 오셨는데 제가 축배를 제안해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수정과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잔은 50년간 저 하나만 믿고 저 하나만 바라보고 집안일만 하면서 멍청하게 살아온 바보 같은 아내를 위해. 박만식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그리고 두 번째 잔은. 제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런 아내를 무식한 년이라 부르며 그 아내의 피 같은 쌈짓돈과 이 집을 담보로 한 대출금까지 싹 다 훔쳐서 새 출발을 준비 중이신 제 위대한 남편 박만식 씨를 위해. 뭐야. 이 할망구가 지금 미쳤나? 박만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잔은. 저는 얼어붙은 오정심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새 출발의 파트너 제 남편의 캐나다 이민 동반자 제 어머니 유품인 자개장 위에서 뒹굴고 제 땡초 크림을 바르신 오정심 씨의 불타는 아름다움을 위하여. 아! 오정심의 입에서 괴상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땡초 크림이라는 말에 모든 것을 깨달은 겁니다. 뭐야? 넌 그걸 어떻게. 박만식이 저에게 달려들려던 그 순간. 앉아요, 영감. 제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당신 50주년 선물 아직 안 끝났어. 저는 식탁 끝에 앉은 미니를 바라봤습니다. 미니야. 네, 엄마. 미니가 일어서서 거실장 위에 있던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그거 내려놓지 못해. 박만식이 미니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용히 앉아있던 제 사위 김서방이 벌떡 일어나 박만식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장인어른, 앉으시죠. 뭐 김서방, 자네까지 왜 이래. 비켜. 앉으시라고 했습니다. 김서방은 제 사위는 제 편이었습니다. 미니가 망설임 없이 리모컨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에 대형 텔레비전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익숙했던 1504호의 침실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제 어머니의 자개장이 선명하게 보였죠. 화면 속에서 박만식과 오정심이 서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 김서방이 제 사위가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꺼. 당장 꺼. 저거 꺼. 박만식이 미친 사람처럼 발악했지만 김서방에게 막혀 꼼짝도 못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두 년놈의 추악한 대화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정심씨. 뭘 기다려요. 그 늙은이 사모님인지 뭔지 그 할망구랑 언제 정리할 건데요. 복순이? 걱정 마. 걘 멍청해서 내 말 한마디면 다 믿어. 박만식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집 팔려고 내놨어. 캐나다로 이민 가는 거야. 걘 그냥 딸 민희네 집에 얹혀 살라고 하면 돼. 아, 오정심이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현관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저거 아니야. 뭐가 아니야, 이년아. 민희가 울부짖으며 그년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지만 저는 민희를 막았습니다. 보내줘라, 민희야. 더러운 거 만지지 마. 오정심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제 집에서 비틀거리며 뛰쳐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지옥 같은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졌습니다. 박만식은 마치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처럼 김서방의 손에 붙들린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인간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5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손바닥에 온 힘을 실어 그 인간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짝! 살과 뼈가 부딪히는 아주 끔찍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건 내 50년 값이다. 박만식의 고개가 반대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반대쪽 뺨을 다시 한번 내리쳤습니다. 짝! 이건 내 어머니 유품 값이다. 그 인간의 입에서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차마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닥만 보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는 식탁 위에 있던 민희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물을 박만식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그의 피 묻은 얼굴 위로 흩날렸습니다. 네가 멍청한 년이라고 불렀던 내 이혼 소송장이다. 저는 제 한복 앞서풀 여몄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박만식은 한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복순아,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듯 민희에게 고갯짓을 민희는 이미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네. 112죠. 여기 저희 엄마 집인데요. 웬 남자가 행패를 부리고 안 나갑니다. 네, 저희 아버진데 지금 엄마한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거든요. 네, 빨리 좀 와주세요. 접근 금지 명령. 그 말에 박만식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뭐? 접근 금지. 그래.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어제부로 신청해놨다. 넌 이제 이 집 현관문 100m 안으로 접근도 못하는 인간이야. 법적으로. 10분도 채 되지 않아 경찰 2명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김 변호사가 발급받은 임시 접근 금지 명령서 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박만식은 내 집이야. 여긴 내 집이라고. 라며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경찰은 냉정했습니다. 박만식 씨, 이 서류 보이시죠?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복순아, 민희야. 그 인간은 결국 50년을 살아온 제 집에서 경찰의 손에 붙들려 잠옷 바람으로 쫓겨났습니다. 쿵.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5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김서방은 충격에 빠진 민희를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 난장판이 된 식탁 앞에 홀로 앉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긴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멍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월요일 아침 9시 김필승 변호사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약속대로 월요일 아침이 되자마자 모든 법적 절차를 일제히 진행했습니다. 박만식의 모든 은행 계좌, 오정심의 모든 은행 계좌, 그리고 1504호 오피스텔에 대해 가압류 및 가처분이 번개처럼 들어갔습니다. 박만식은 아마 쫓겨난 그날 밤 오정심의 오피스텔로 기어들어갔겠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두 년놈은 자신들의 통장에 단돈 100원도 뺄 수 없는 깡통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동시에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청구, 상간녀 위자료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리고 사문서 위조 및 절도 혐의의 형사 고소장까지 대한민국 법원이 받아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소장이 박만식과 오정심의 이름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법적 싸움은 싸움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첫 재판날 김 변호사는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그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판사는 물론이고 방청석에 있던 모든 사람이 경악을 금치 못했죠. 박만식의 변호사는 사생활 침해라고 항변했지만 김 변호사는 피고의 사기 행각과 재산 은닉 계획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판결은 싱거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첫째, 저와 박만식의 이혼은 유책 배우자인 박만식의 100% 잘못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둘째, 재산 분할. 이 집은 제 특유 재산임이 인정되어 박만식은 단 한 평의 지분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외에 공동재산 역시 박만식의 유책 사유로 인해 제가 그 인간이 이를 가져가는 것으로 판결났습니다. 셋째, 박만식이 제 개인 통장에서 훔쳐간 5천만 원, 그리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오정심에게 넘긴 1억 5천만 원은 전액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박만식과 오정심 두 사람이 연대하여 제게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넷째, 오정심에 대한 상간녀 위자료는 법정 최고액인 5천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다섯째, 형사재판. 박만식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늙은 나이에 감옥에 가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했죠. 두 년놈은 말 그대로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오정심은 가압류된 1504호 오피스텔을 헐값에 금매로 넘겨 제게 줘야 할 돈과 위자료를 겨우겨우 갚았습니다. 박만식은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판결이 모두 끝난 어느 날 저와 민희 그리고 김 변호사는 S라인 기획의 실장과 함께 1504호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제게 넘어온 압류 물품, 즉 제 살림살이를 되찾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이미 짐이 다 빠져나간 텅 빈 방에 제 자개장과 안마의자, 찻잔 세트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오정심은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친 뒤였죠. 엄마 이제 이거 다시 집으로 가져가. 민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자개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제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제 50년의 흔적이 담긴 가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 더러운 년놈들의 욕정이 묻어버렸습니다.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불태워버려라. 엄마, 내 어머니 유품 저런 더러운 것들이 만진 채로 다시 드리고 싶지 않다. 안마의자고 찻잔이고 싹 다 버려. 폐기 처분해. 저는 그 방에서 제 과거와 함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박만식은 민희에게, 사위에게, 심지어 제게까지 죽고 싶다고 용서해달라고 수백 통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도 민희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들려온 소식으로는 민희가 예전에 알려준 지방의 한 요양병원에서 야간 경비 겸 자벽부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 150만 원을 받고 병원 구석의 작은 숙직실에서 지낸다고 하더군요. 자식들에게도 저에게도 버림받은 채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보내게 될 겁니다. 봄이 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집을 새로 단장했습니다. 자개장이 사라진 텅 빈 안방에 저는 밝은색 붙박이장을 새로 들였습니다. 거실에는 푹신한 1인용 리클라이너 소파를 두었죠. 안마의자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요가 학원에 다니거든요. 제 아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요즘도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역겨운 스킨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됩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십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시장에 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정육점 김 사장에게 가서 저 혼자 먹을 맛있는 한우 안심을 삽니다. 아이고 사모님, 얼굴이 폈네, 폈어. 김 사장의 너스레에 저는 환하게 웃어줍니다. 채소가게 이 할머니에게서는 가장 신선한 제철 나물을 삽니다. 그리고 그 지옥 같던 날, 제가 숨어있던 그 빵집. 이제 그곳은 제 단골 브런치 가게가 되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산 예쁜 꽃 한 다발을 제 테이블에 꽂아두고 따뜻한 아메리카노와 갓 구운 빵을 먹습니다. 창밖으로 예전에 박만식이 향하던 그 오피스텔 건물이 보입니다. 이제 저곳은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저 풍경일 뿐입니다. 제 이름은 장복순. 나이 74. 저는 50년간 박만식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냥 장복순으로 삽니다. 제 74년 인생, 진짜 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